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춥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기승이고 어제 3명의 확진자가 더 늘어서 국내 확진자 수는 19명이 됐습니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날씨 정보 꼼꼼히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겠고요. 대기질도 청정하겠지만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는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서울은 영하 11.5도, 대관령은 영하 23.2도, 충주는 영하 12.4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행히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는 한때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해안은 바람이 강하고요. 대기 건조도 지속되면서 안전사고와 함께 불씨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네? 마스크 꼭 챙기십시오.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번 한 주의 이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복준 범죄학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2년 동안 강력계 수사과장으로 복무하셨어요. 예. 네? 범인도 많이 잡으셨죠? 많이 잡았죠. 근데 이제 경찰은 이제 본인이 쫓아다니면서 잡는 걸 인지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한테 배당된 사건을 전부 처리하는 거는 이제 취급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전부 합쳐서 한다고 그러면 3천 건은 넘을 거고. 사실 드라마에서나 많이 봤잖아요. 강력계 수사과장. 저는 네. 약간 무서운 이미지를 상상했는데 예.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동네 아저씨 같은. 아니 근데 실제로 네, 네. 지난해 최고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오셨어요. 아요. 드라마에나 나올 출연도 법한. 네. 가메오였습니다. 배우 데뷔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 강력계 형사들은 뭐 일반적으로 저 국민들이 가지는 시각은 딱딱하고 무서운 사람이지만요. 예.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 굉장히 순수해요. 예. 우리 장 아나운서처럼 예쁜 분 앞에 가서 눈도 똑바로 못 뜨는 또 강력 형사들이고요. 그런 순수한 맛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뭐 조직도 검거하고 뭐 그런 이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직폭력단의 이름을 명명하는 거는 형사들입니다. 그들이 뭐 우리는 무슨 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없어요. 형사들이 검거해가지고 주로 그들이 놀던 곳이 뭐 어디 뚝방이다 그러면 뚝방파. 그다음에 뭐 두목의 이름이 이제 김태초처럼 태촌파. 그러면 그냥 태촌파 이렇게 그런 부르기도 거예요? 하고요. 거의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폭력 조직의 이름을 명명하는 건 형사들인데요. 재밌는 이름이 있기는 합니다. 제주도 쪽에 어떤 게? 딸기 맛 미역파라고 있어요. 딸기맛 미역파요? 예, 미역에서 뭐 딸기 맛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딸기 맛 미역파라는 그 어떤 조직이 있고요. 아마 그 조직의 전신이 제가 알기에는 감귤 포장팔 겁니다. 아니, 사실은 뭐 깍두기파 아니면 뭐 무섭게 하면 망치파 뭐 그런 줄 아는데 딸기 파면 우리 초등학교 아들이 이름 붙였어요. 근데 왜 그런 이름이 뭐 그쪽에서는 불만 안 가지고 아니 왜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좀 무섭게 지어주시죠. 조직인데 딸기 파니까 귀여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일반적으로 뭐 그쪽에서는 딸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줄여가지고. 네. 그런데 아마 제가 그 어원을 좀 알아보려고 애를 네. 많이 썼는데요. 네. 그 이름을 지으신 아마 형사분이 네. 생존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그렇구나. 알아보고 말았는데 네. 제주도 같은 데는 뭐 유탁파라고 있는데 또 그건 뭐냐면요. 유진 탁구장파를 줄여서 유탁파예요. 거기서 모였던 모양이구나. 예, 예. 오. 아니 근데 딸기파를 줄여서 딸파 이러면 아들파는 서럽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네요. 자, 금주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5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탑5입니다. 5위는요.
유리창까지 깬 출근길 난동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뭐 지하철인 것 같은데. 유리가 깨. 유리가 뚫렸어요? 어머. 와, 저걸 쳐서 깨요? 뭐 계속 뭐 얘기하고 신랑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때린 사람을 데려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하철 문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고요. 네. 분명히 무슨 신랑이가 있었는데. 승객 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러면서 유리창을 깼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보기에도 이게? 좀 무서운데 자세히 좀 설명을 그러니까 듣고 싶어요. 이제 7시 반 아침입니다. 네. 출근 시간이죠. 네. 지하철에 사람 많은 시간인데 40대 남성 승객 한 명이 다른 승객들하고 실랑이가 붙었어요. 네. 이 시비 끝에 거의 뭐 몸싸움처럼 난동을 부리면서 이 유리를 파손하는 행위까지 이제 벌어졌던 거고 1,000명 가까운 승객들이 네. 다 내려서 7분 동안 기다렸다가 다음 열차를 타야 할 정도로 소란이 벌어졌었습니다. 저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유리창 깨지고 막 이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침 다 출근하는 길에 이 한 사람 술에 취해 있었고 예. 네. 아마 여성 승객에게 말을 걸면서 시비를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성 승객은 내려서 네. 여성 승객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데 네. 계속 고성을 지르고 하니까 다른 승객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네. 아마 시비가 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공공기물을 파손한 거잖아요. 지하철 유리창을 박살냈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철도공사 측에서는 뭐 그분도 일종의 이제 고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아마 이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철도안전법에 보면은 명기된 건 있어요. 술 네. 먹고 들어가가지고 승객들한테 시비 걸고 소란 피우면 예. 그것도 처벌하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있기는. 네. 근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술 먹고 일방적인 난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툼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차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뭐 열차가 지연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민폐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이런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흔히 이걸 보시면 주치난동, 주치폭행, 음. 사실은 심야에 많이 벌어지고 여기 김 교수님 계시지만 경찰들이 가장 많이 출동하는 사례가 주치난동이에요. 네. 그런데 일단은 파출소로 데리고 가죠. 지금은 지구대죠. 데리고 가서 일단은 뭐 조서도 쓰고 진정을 시키고 별일 아니면 귀가를 시키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좀 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다든가 지금처럼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근데 7시 반에 다수가 출근하는 길에 난동을 부린 것이면 시비의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공공피해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벌 기준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 네. 술을 취하면 자기도 자기를 제어 못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력으로라도 격리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주치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함부로 다가가면 다가간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영원히 화두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객실 내에서 순찰을 도는 철도 경찰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일일이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이죠. 네. 좀 증원을 시키는 방법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철도안전법 자체가 처벌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어떤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적인 어떤 조치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의식이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통문화적으로 지역에서 술을 드시면 아유, 제 속상해서 맞아요. 그래라는 네. 그런 거에서 맞아요. 네. 자꾸 인정을 하게 되고 법정에서도 사실은 심신미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최근에 이 심신미약을 깨고 이거는 업무방해나 아니면 크나크에서 오히려 중형을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건 지하철처럼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해서 만약에 뭐 담당 변호사가 있거나 있으면요. 이거 나중에 민법으로 손해배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물어주는 사례가 많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런 것에 관대해요. 네. 맞아요. 예전에 보면요. 회사에서 나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이런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규정 만들어서 엄하게 하니까 맞습니다. 안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거 고칠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봐주니까 해왔다는 봐주니까. 거잖아요. 예. 자,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요. 일가족 덮친 무면허 차량입니다.
아,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인데요. 사고의 순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아, 이게 지금 촬영하는데. 사고의 현장인데요. 아이고. 중앙선을 넘어서. 네, 중앙선 넘어 달리면서 일가족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아이고야. 네. 네. 일단은 무면허 네. 이 사고로 확인이 됐고요. 네. 중앙선을 넘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주오던 차와 충돌을 했는데, 자, 일단 가해 차량의 운전자 사망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피해 차량, 네. 아무 죄 없이 가다가 저런 이제 불법 차량과 부딪힌 건데, 이 조수석에 8살 쌍둥이 자매가 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아니, 저도 10살, 7살 아이를 키우면 사실은 예전에도 이런 사고를 겪으면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냥 뉴스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정도니까 부모님 심경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함께 네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네. 아이들은 사망했고, 부모도 중태예요. 네, 지금 이 그렇다고 부모들은 딸들의 사망을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네, 이거.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아무 그냥 가던 중이었는데 네. 그냥 잘못이 없죠. 무면허 차가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 네. 너무 화가 나잖아요, 교수님. 이게 아마 지금 현재 그 제가 근무하던 곳이에요. 네. 그 장소가. 아,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아마 그 운전자도 사망한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술 냄새가 많이 나요. 예. 음주운전으로 좀 네. 추정이 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비약하면 살인행위입니다. 네네. 윤창호법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건데요. 아니 이 사고를 낸 운전자 뭐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진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음주운전해서 지금 저 면허가 취소돼서 무면허가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무면허로 된 이유인즉슨 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 운전은 할 줄 알고 네. 차는 소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차를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제도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예. 있거든요. 좀 더 네. 강력하게. 예, 예. 네, 네. 이번에도 그러면 술 냄새가 났다. 이거는 이런 뭐 얘기고요. 저 근데 혈액 뭐 검사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예. 확인이 됐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사망했지만 혈액을 도출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네. 음주했는지 여부는 파악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가 일단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 예. 피해 가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면허에다 음주까지 했어요. 네.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운전자가 성인이란 말이죠. 네. 네. 예, 부모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가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사고를 야기했다면 네. 아버지가 관리 책임에 대한 거, 뭐 민사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성인이고 이러다 보면은 뭐 다른 책임은 지울 수 없고 또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차피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은 처리가 될 아, 거고 이거 정말 답답하네.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좀 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도 본인이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한 그쪽 보험이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쪽은 무면허고 막 이러니까 보험도 안 되는 안 될 거고. 겁니다. 야, 정말 답답하네. 네. 근데 잊을만 하면 이렇게 무면허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망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이 교통사고 건수가 2016년에는 3,993건, 2017년에는 5,134건, 2018년에는 5,203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16년에서 18년까지요.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51세, 맞아요. 51살부터 60살, 60세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네. 5,1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아니, 합니다. 어떻게 또 저 연령이 가장 많아? 무면허 운전이 계속 꾸준히 느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보시면 원래 무면허였던 사람이 사고를 내는 건수가 적죠. 예, 예. 오히려 예전에 면허가 있어서 취득했다가 취소된 취소됐던 사람들이 예,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음주 같은 거 이런 걸로 취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네. 옆에 차는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큰 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잘하면 안 걸리고도 얼마든지 돌아다닐 네,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음주로 취소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음주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차 운전대를 잡고 무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알코올 중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면허에게는
자동차를 갖고 있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치료가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 예방 강의처럼 음주 취소 예방 강의를 몇 시간 이상 들은 그런 이수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이 반복됐던 사람들은 아예 차를 못하게 그냥 만들어버려요. 알코올 중독인 거죠. 그렇죠. 아예 소지를 못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대가 가장 많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50대, 60대가 가장 많다는 거 그게 좀 놀랍고. 충격적이죠. 이게 취소됐다가 다시 막 그렇습니다. 운전해서 그런 거죠? 네. 이거 뭐 운전할 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도 뭐 윤창호법 나와가지고 지금 처벌을 좀 상당히 강화시켰다고 하는데도요. 네. 이제 그거는 사고가 야기된 이후의 이야기고요. 네. 단순 음주운전도 이거 횟수에 따라서 좀 이게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국제 기준이 전혀 못 미쳐요. 그래요? 제일 약합니다. 어떤 면에는. 그래서 이거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1번의 무면허와 음주로 면허 취소를 반복했던 50대 남성이 징역을 받았더라고요. 1년 6개월이에요. 네. 11 그런데 제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11차례 살인 미수를 했던 사람이 그치. 잡혔는데 1년 6개월 징역이다. 전 너무 낮다고 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고가 안 났었을 뿐이지 맞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천 사고라든가 윤창호 씨처럼 그때 윤창호 씨 친구를 제가 만났는데 네. 그냥 하나예요 요구가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그럼 지금 전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가 겹쳐 있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형량이 강화돼야 이 아니란 생각을 좀 깰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좀 어려운 건데요. 사실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음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전법을 따로 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쉽게 그 면허 취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면허 취득을 할 때 그 음주운전 교육을 필시 넣어서 10시간 이상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휘청거리고 뭐 술버릇이야 뭐 쟤는 술버릇이 좀 안 좋아. 요 정도로 끝나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자동차잖아요. 우리 생활에 편리한 도구인데 이게 잘못 사용되면 흉기거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술 취한 사람한테 맡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김주현 씨 탑5 3위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직장 갑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부각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에서 네. 지난달 1월 30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네. 이 그 교직원들의 이 지역 학교 교직원들의 관사를 매입하는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도의회에 나왔어요. 도의원이 자 요구와 압력을 행사한 건데 네. 자 이게 태백 미래학교라는 학교를 공립화 과정을 가고 있고 네. 이 학교의 교직원 관사가 낡은 거예요. 네. 그래서 30평형대 아파트로 네. 20가구 정도를 매입하라. 그래서 도 예산이 한 34억 배정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공무원이 입지 조건 다 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한 도의원이 네. 특정 지역에다가 네. 매입을 하시오. 이게 좀 뭔가 이게 뭐가 느낌이 있구만. 있잖아요. 네. 장성 지역에 매입을 하라. 이렇게 네. 공무원에게 계속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도의원이 도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이 그 공무원에게. 행정 공무원에게 네. 압력을 행사했다. 예. 네. 행사를 하니까 네. 공무원은 또 도의원의 말을 무시할 수는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역도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네. 알아본 거예요. 네. 알아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30평형 아파트 네. 20가구. 네.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의 물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40평대, 47평형은 좀 있는데 네. 이 30평대는 없어서 이 지역은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40평대로 사면 되지. 47평으로 사요! 하고 이제 압력을 또 넣었다는 그 거예요. 뭐야? 계획이 잡혀 있었을 마음대로네요. 텐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은 안 되는 이유 네. 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기준들을 설명했더니 도의원은 네. 안 되는 게 어딨어.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 공무원들이 답답하네. 그러면서 규정을 조금 바꾸면 네. 30평 줄 거 40평대 주면 교직원도 좋을 거 아니요 하면서 이제 계속 압박을 했다는 거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런 사건을 들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있죠. 그래서 이게 공무원 갑질 아니냐. 네. 지금 이걸 뭐 듣는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이 이걸 네. 판단을 하실 텐데 이건 갑질보다도 더 넘어서서 비리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느낌은 그래요. 네, 그쪽 지역의 아파트를 사라니. 따지고 드니까 욕을 몇 차례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은 하다 보니까 야라고 해서 사과 전화를 이미 야. 2번 정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뭐 공직에 있던 분이든 아니든 간에 네. 좀 공익적인 일을 하는 분은요. A 지역이 아닌 B 지역을 꼭 사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건 일정 부분 자기 이익과도 이렇게 충돌이 되는 그럼 부분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갑질 행포이기보다는 네. 법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도의원이 저 교직원 관사 사는데 감나라 배나라 할 권한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도의원이 뭐 예산 심의도 하고 지역 개발하고 관련돼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미 30평형대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네.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게. 네. 그 확정된 거를 뒤바꾸라고 한다면 아무리 도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바꿔야 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는 건데 네.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에 평수를 그 넓힌 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심이 작용한다는 의혹을 떨칠 그럼요. 수가 없지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불거졌으니까 그렇지 네. 평소에 어땠겠냐고. 평소에. 그러니까 통상 이런 거죠. 보통 도의원들의 일반적으로 제가 쭉 지자체들을 보면 역할이 예산을 깎아요. 깎아. 예산을 더 내라는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 그래. 네. 그런데 30평형대면 아니 20평형대에 살아도 될 거 아니요. 34억 예산이 좀 과도하지 않소. 30억 아래로 깎아봅시다. 이게 일반적인 도의원의 네. 역할인데 이건 47평을 사라고.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교직원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네. 교직원에 대한 존경심이 뛰어난 분이구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례적으로. 그런데 아닌 것 그게 같아서. 뭐냐면요. 네. 야라고 얘기한 거 사과했어요. 사과 이후에도 관사 매입 절차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등 네. 상당히 좀 집요함이 느껴지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이랑은 없었네. 그죠? 반성은 그냥 야라고 말한 건 네. 사과한다. 그건 그것만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것만 사과.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이 선출직 공무원인데 도의원이잖아요. 네. 도의원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한 2번 정도 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국회의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죠. 갑질하는 도의원이 국회의원으로 가면 얼마나 더 심해지겠어요. 네. 그런데 갑질 논란이 있던 사건이 이뿐만이 아니었다면서요. 예, 네. 또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 그 의원 4명하고요. 의장 비서실장이 이제 경찰에 이 송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시민단체한테 고발이 됐는데요. 네. 이게 보니까 한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여성 장학관한테 아마 그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죠. 먹고 있던 삶은 달걀을 아이고. 땅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강요하고 아이고, 뭐. 또 다른 그 교육청 그 의원은 그 교육청 여성 간부한테 이건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네. 들으면서도 그 여성 간부 교육청 그 간부한테 미모가 고우셔서 자꾸 이야기를 내가 하게 된다. 이건 명백히 대놓고 성희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그 부적절한 발언 등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제가 이제 그 강사분들이랑 직장이나 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을 네.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네. 성희롱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권과 인권을 지킬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이 성희롱하고 성범죄하고 갑질하고 이거 문제 많은 거 아닙니까? 문제 네.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네. 이제 경찰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에 착수는 했어요. 예. 조사 들어갔겠죠. 네. 네. 문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성희롱 관련돼서 형사처벌은 못합니다. 아. 예, 이게 처벌 못 이제 받아요? 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처벌은 뭐 이 사람들이 받지 않았던 거고요. 네. 네. 뭐 기타 이제 모욕죄 같은 거 있죠. 뭐 욕을 했다거나 아니면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했다고 네. 하더라도 모욕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피해자들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의원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던 네. 거죠. 전부 다 처벌을 원치 않아서 그 무혐의 처리돼 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월등한 지위를 이용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못 하고 못하죠. 네네. 이분들과 계속 맞닥뜨려야 되니까 네. 아유 이걸 또 여기서 문제 삼으면 얼마나 시끄러워질까 네. 계속 면대면하고 왜냐하면 또 공무원은 을의 위치 네. 시의원은 갑의 위치인데 네. 저는 이 보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회의 중에 왜 삶은 달걀을 먹지? 그러게요. 우리가 회의하면서 삶은 달걀 네, 먹습니까? 맞아요. 손에 달걀이 있으니까 던졌을 거 아니에요. 네. 왜 달걀이 거기 있었는지도 참 그 난감하더라고요. 아주 갑 중에 갑이네요. 보니까. 근데 참 심각한 게요. 이 심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네.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 완장이라는 드라마. 완장. 네. 무슨 얘기냐면은 도의원이나 시의원의 선출직 공무원은요. 국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대신 네. 뛰어달라는 건데 네. 이 완장을 차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굴림해 버리죠. 뽑힐 때는 뽑아주세요라고 하는데 뽑히고 나면은 그 위에 굴림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네.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서 참 문제인데 김복준 교수님은 혹시 이런 거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32년 동안 일선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아. 한 번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게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하도 급받은 분이 네. 연세가
많아요. 네. 근데 하도 뭘 준 쪽, 원청. 원청이죠. 네. 나이가 어린 친구가 와가지고 때렸어요.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 강상죄입니다. 이거 아래 위 없는. 그러게.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처벌을 좀 해야 되겠다 예. 싶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섰어요. 어려우면 내가 진단서까지 끊어준다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분이 도리어 맞은 사정을 분이. 해요. 그냥 아유, 끝내자고. 그냥 끝내십시오. 없는 걸로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네. 지금 저 형사님이 이거 처벌해버리면 저는 우리 사업은 망해버립니다. 아이고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갑과 을의 관계에 어떤 예. 피해가 네.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영화에 맥값 그런, 주고. 그런 장면 보면서 정말 아우 저거 막 화가 나고 이랬었는데 네. 아니 근데 갑질 금지법 시행된 게 한 6개월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직도 이런 일이 많나요? 갑질 신고는 이 시민 고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무면허 음주운전도 윤창호법이 엄격하게 시행되지만 또 이것을 괴념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갑질도 사실은 소소한 아까 전 이런 게 문제예요. 성희롱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한다. 또는 이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불원하면 그냥 일단 수사가 중단된다. 사실 이거는 저는 성희롱이나 갑질은 폭행에 준해서 수사기관이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떻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죠. 네, 표로 정리를 한 걸 한번 네. 보시겠어요? 네. 네, 보시면 제보 유형. 개정법 시행 이전보다 2배가량이 늘어난 걸로 보여져 있는데요. 특히나 직장에서 따돌림 차별, 모욕이나 명예훼손, 부당지시 등을 당하고 있다라고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모욕, 명예훼손, 부당지시 뭐 지금 얘기 나눈 행동들이 다 들어있네요. 저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갑질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리긴 하지만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갑질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행적으로 기분은 나쁘지만 네. 내가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이 정도는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말씀하셨던 갑질 근절을 위한 예. 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법은 자꾸 써야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법은 안 쓰면 사문화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저는 시민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갑질 관련돼서 지금 법을 어차피 적용할 거면요. 네. 일반 형법에서 적용하는 그 뭐 고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네. 반의사불벌죄 규정 네. 이런 거는 좀 배제하는 게 맞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내에서 갑질도 뭐 이게 또 만만치 않고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보니까 이제 신고 건수는 늘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이건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신고조차도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는 제보를 한다는 거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근데 사실은 요즘에 그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라떼 문화라고 해서 뭐 커피에 우유를 탄 게 라떼가 아니라 라떼는 말이다. 맞아요, 잘못했어. 맞아요. 네. 너 그러면 안 돼. 이제 그걸 제일 싫어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데 그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진들은 오랫동안 창업 공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해 넘어가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확실히 잡아놔야지 그 기업이 탄탄히 갈 수 있고 갑질이 없어져야지 그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출직 공무원 문제 얘기 나왔잖아요. 예. 예? 우리가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죠. 근데 얼마 있으면 또 뽑잖아,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이때 잘못 뽑으면 이런 사람들 뽑아놓으면 모두가 괴롭다고요. 온 국민이 괴롭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 더 괴롭고 네. 이렇게 되고 또 하나 갑질 얘기 자꾸 나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완장. 예? 가만히 멀쩡한 것 같은 사람도 완장만 채워놓으면 그 난리를 떨어요. 달라져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제발 완장 찼다고 그냥 왜 그럽니까 진짜. 자 다음 거 보죠. 다음 거. 네. 네, 금주의 슈타5 2위입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 나선 대학생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 19번 확진자까지 나왔어요. 네. 아직도 확진자가 이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장 걱정되는 건 이분들이 그냥 바로 발진하는 게 아니라 잠복 기간이든 무증상 기간이든 뭐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뭐 16일까지도 이 일상 활동을 하셨단 말이죠. 네. 확진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사시네. 지금 전국으로 약간 퍼지는 추세이고 이분들의 동선이 길어요. 심지어 일본에서 감염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중국인 여행 가이드는 가족들과 강릉으로 여행도 가고 네. KTX 타고 극장도 2번 가고 막 이랬어요. 또 감기인가 하고 병원 가신 분들도 많아요. 네, 네. 선별 이 의료기관 아니면 일반 환자들하고 섞여서
확산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그리고 저도 기사로만 보면 1번 확진자 기사는 저 며칠 전으로 가 네. 있고 네. 이 계속 새로운 기사만 나오니까 동선을 모르겠는데 네. 네. 이거 정부가 정보 제공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높아지던 와중에 대학생들이 팔걷어붙이고 나서서 코로나 맵을 만들었습니다. 오, 다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오, 한눈에 확진자들이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예, 예. 움직였던 동선을 기준으로 어느 약국에 들렀는지, 어느 병원에 갔는지, 혹은 어느 어린이집이 휴업에 들어갔는지 다 알려줘서 특히 학부모들 걱정이 많거든요. 네, 네. 코로나 맵에 지금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기 어제 확진 판결 받은 두 확진자의 정보, 광주, 경기도 이동 경로가 벌써 막 저기 올라 푸시되어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정보 반영이 빨라요, 저희가. 진짜 빠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처럼 아이가 있거나 집에 어르신이 네, 있거나 아니면 뭐 노약자가 계신 분들은요, 사실은 이 앱을 보고 네. 사실은 조금 이럴 때는 좀 피해가는 것도 사실은 또 맞아요. 한 몫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이런 정보들이 재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참 이게 놀라운. 업데이트가 네. 이제 네. 최신으로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게 세 종이 있는데,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코로나 맵인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경희대 재학 중인 20대 그래요? 대학생이 어. 혼자 만들었고, 어. 네. 이 전공이 전자공학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프로그래밍을 독학한 학생인데, 이런 게 필요한데 왜 없지? 그리고 본인이 그럼 내가 하지 뭐 해서 만들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이동훈 학생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학생 전화로 연결돼 있나 모르겠네. 전화 오늘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 좋은 일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시나 봐요. 아유, 뭐, 네, 그런 정도입니다. 네. 코로나 앱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만들게 된 계기가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슈화 되고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제 SNS나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매체에서는 공포를 조장하거나 약간 선동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오피셜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은 걸로 그러게, 제가 들었거든요. 산업경영공학과를 네네. 나오셨어요? 뭐 독학을 했다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우선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생겨서 책을 사서 거기 안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휴가 나올 때마다 이제 나와서 자격증을 따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 군대 있을 때 네. 관심이 있었다고요? 네네네. 보직이 뭐였어요? 저는 운전병이었었는데. 운전병인데 또 다른 거를. 네네. 그랬군요. 네네. 그다음에 컴퓨터, 근데 또 이제 개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정병에 있어서 이제 거기 관련해서 이제 컴퓨터를 좀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네,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용자들이 지원해준다고 그래도 사비로 다 해결을 했다면서요? 그건 왜 그랬어요? 네네. 아무래도 좀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네. 사실 그 정도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는 것보다 사용자들이 좀 더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네. 사비로는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이후에 좀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서 현재는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올려놓는 포털 매체에서는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네이버 쪽에도 지금 지도 API라고 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관련해서 한도를 지금 현재 1억까지 늘려준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놀라운 게요. 아니, 네. 어제 확진자 동선이 바로 나오는데 이런 업데이트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지금 제보 메일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이제 어제 속보로 뭐 19번째 그 확진자가 떴다라고 예. 제보 문의로 엄청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보고 속보 확인하고 이제 그 타당하다 싶으면은 바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분이나 같이 일하세요, 지금? 지금 혼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서? 혼자서 네. 이걸 해요, 업데이트도 하고? 야. 네네네. 예? 아유, 진짜. 대단하네요. 아주 그냥 일당 100턴 만이네요. 예? 이런 거 해보니까 정부에 바라는 점 뭐가 있습니까? 정부 쪽에 바라는 점보다는 그냥, 지금 같이, 지금 사이트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해줬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네. 국민분들이 이런 사이트를 많이 참고해서,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앞으로 꿈이 뭡니까? 지금 스타트업을 지금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스타트업으로 좀 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개발한 것들 많이 이용하고 많은 도움 되는 그런 개발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우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유, 좋은 거 감사합니다. 만들어서 네. 다들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네, 오늘 네. 아침에 이렇게 전화 통화 연결돼서 네. 고맙고 예,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직 대학생인데 정말 이거 대단하네요, 정말. 그죠? 근데 현재 대학생인데 요즘엔 저렇게 전도 유망한 청년이 많은 게 너무 네. 기분 좋은 게 네. 스타트업 회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글쎄 혼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익을 생각하는 청년이에요. 그게 좋은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네.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이동훈 씨는 경희대 재학 중에 네. 코로나 맵 만든 거고요. 네. 동선 확인할 수 있는. 네. 네.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알림이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건 고려대 학생들이 아. 이건 한 명은 아니고 동아리에서 만들었어요. 네. 동아리 이름이 멋쟁이 사자처럼. 아, 그래요? 정말 멋쟁이 사자처럼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잡아보자 예. 해서 알림이 사이트를 만든 이 동아리 학생들도 있는데 네.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너무 잘 보고 있는 게 네. 이 우한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 네. 이런 이름인데 이거는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힌 걸 만들었지? 이거 국제 비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황만 아니라 네. 중국과 지금 28개국 확진 아, 국가의 상황이 나오네요. 저도 본 적 있어요. 네. 굉장히 깔끔하면서 보기 좋고 그리고 해외 외신들의 뉴스가 실시간 속보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국제 비교도 되고 네. 사스 메르스 때와도 비교가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 훌륭한데 그랬는데 이건 해외에 체류 중인 개발자 부부 성인 2명이 학생은 아니고 네.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 공익으로 정보 공유를 발빠르게 신경을 쓰는 그런 분들이 많고 예. 이제서야 이제 정부에서도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오픈된 보건복지부에 예. 이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마이크로 페이지라는 사이트가 열렸는데 네, 또 네. 언론사들도 이제 제공을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이 발빠른 정보 제공을 한 것 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되고 집단 지성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서 그러네. 아까 제보도 할 수 있고 네. 우리 동네 동선에 이런 데가 지금 휴업 들어갔어요. 여기 위험하대요. 네. 이것도 가짜 정보들은 걸러내면서 네. 진짜 정보만 제공하는 좋은 분들 박수 보내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뭐 질병예방본부나 보건복지부나 담당자들은 그 사건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네. 전체적으로 통찰을 할 수 있는 거는 아. 대학생들이 빠른 거거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민들이 오히려 정부보다도 전 세계 통계적으로 보면 10년은 빨리 앞서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 알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바로 아주 실질적인 정보를 전해준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거 전염병관에는 이거 늦은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라든지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확진자 동선은 그때그때 즉시 공개를 해버려요. 네. 물론 뭐 개인정보의 어떤 그 문제도 있지만 예. 그거보다는 공익이 훨씬 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동선을 수시로 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리면 예.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같이 있던 그 국민들이 예. 스스로 알아서 대비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했던 거란 말이죠. 네. 이거는 앞으로 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국가에서도 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거기서 각종 카더라 같은 유언들이 그렇습니다. 예. 난무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중국이 초기 대응을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그게 일파만파됐다는 건데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신한 대학생들, 참신한 청년들이 네. 앞장섰다는 게 무엇보다도 예.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번엔 첫 번째 거 볼까요? 금주시 탑5 1위입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첫 회원인데요. 좀 반가운 소식인데 관련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임상 증상은 호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퇴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기준은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 간격으로 2번, 유전자 검사가 음성이면 격리 해제를 시킨다라고 그렇게 기준 저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퇴원을 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소식이네요. 이거 참 좋은 소식인데요. 19번째 확진자가 나왔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확진자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에요. 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아직 퇴원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두 번째 확진자가 우리나라 50대 남성이에요. 우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정말 모범적이에요. 확진자는 본인이 원해서 걸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연히 걸린 건데 네. 여기에 대응이 중요한데 접촉자 수도 그렇고 22일에 이분이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24일에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증상 때문에 혹시나 해서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있다가 네. 아, 내가 걸렸구나. 그리고 격리 치료에 들어갔는데 네. 모범적으로 치료에 응하셨고 그리고 정말 모범 환자로 불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14일이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네. 그런데 사실은 퇴원 어제 확정돼서 하셨지만 귀가하셨지만 13일 만에 완치가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빠르죠. 네. 그래서 1번 환자와 접촉했던 분들이 2월 7일부터 격리 해제가 시작돼요. 자가격리 해제가. 그러니까 확진 환자치고는 정말 빠르게 그러네. 퇴원하신 네, 거거든요. 네. 앞으로 이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네. 나머지 확진자들도 이대로만 하면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네. 일상에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첫 사례가 전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사례다. 물론 안 걸리시는 게 제일 좋았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일단 걸렸던 전제에서는 모범적으로 완치까지 도달했다. 네. 박수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의학적으로 저 완쾌 판정을 받은 건 그 전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퇴원이 좀 미뤄졌잖아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일본이나 태국이면 24시간을 기준으로 네. 2번 검사를 하고 음성 그럼 이분은 더 이상 이제 몸에 바이러스가 없네. 네. 그럼 들어가세요.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 의료 당국에서는 네. 조금 더 관찰을 하자. 임상 관찰. 신중하게. 예, 신중하게. 왜냐하면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징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더 엄밀하게 지켜본 결과 이 일반 병실에서 1인이 사용하시다가 이제는 다른 징후는 없다. 돌아가도 네. 좋다. 굉장히 엄정한 판단을 하고 퇴원 조치가 됐습니다. 그 정확한 기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정확한 기준은 이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 키트도 원래는 네. 24시간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로 중국에 이어 개발한 키트는 6시간 만에 확진이 돼요. 정말 몸에 바이러스가 없는지를 24시간을 기준으로 2차례 하고 네. 그리고 이게 폐렴 증상이 있으면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서 2번 환자분도 그렇고 4번 환자, 8번 환자 이런 분들이 지금 에이즈 치료제를 투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당히 효과는 일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더 예의주시해야 잠깐만 된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이 돼서 그러면 23명이 됐어요. 네. 지금 오늘 새벽까지 19번째 확진자였는데 네. 지금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추가 확진자가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우한을 다녀온 분들이 발병을 했고 네. 2차 감염자와 3차 감염자까지가 15번 확진자까지 네. 나왔는데 16, 17, 18, 19 확진자들은 제3국가 싱가포르인가에서 왔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16번은 태국입니다. 아, 태국이. 그 16번 태국 다녀온 엄마와 함께 다녀온 20대 딸이 18번째 확진자예요. 네, 네. 그리고 17번째와 19번째가 싱가포르의 컨퍼런스에 참여한 30대 남성이랑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새롭게 추가된 3명의 확진자의 어떤 발병 경위를 우리가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새로 소식이 들어와서요. 네 명. 저희가 네 명, 시작하면서 19명의 확진자 이랬는데 그새 또 4명이 늘었어요. 23명이 됐네요. 23명의 확진자가 지금 국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위험 국가에 들어있고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 아까 그 실시간 상황판 중국에 가장 많죠. 3번 접촉자하고 만났던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2차 감염의 우려가 크겠네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그 두 번째 환자가 지금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잖아요. 네. 치료 과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치료 과정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우리가 속보를 네. 봤는데 네. 이 치료 과정이 사실은 백신 없죠. 치료제 없죠. 근데 이제 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네. 분리에 성공했다. 네. 이 정보를 제공해서 백신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치료제가 더 빠를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하겠다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폐렴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에이즈 환자 치료용 약물을 투약을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환자에게 에이즈 치료약을 써서 효과를 네. 봤다. 효과를 이런 얘기를 봤다. 들었거든요. 근데 2번, 4번, 7, 8번 등 네. 폐렴 증세가 있으면 네. 다른 치료제가 없으니까 요거 태국, 일본, 미국 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스 때도 썼고요. 메르스 때도 써서 효과를 본 약물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2번 환자의 경우는 경과가 좋은데 지금 보세요. 아까 추가된 4명 3번 환자와 접촉 가능성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3번 환자가 우한에서 감염됐습니다. 네. 국내에서 발진했는데 6번 환자가 네. 고등학교 동창 친구예요. 네, 네, 네. 강남 한식당에서 같이 맞아요. 불고기 네.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지인이 감염이 됐고 6번 환자의 가족인 10번, 11번이 네. 설 명절을 같이 보냈는데 네. 아내와 아들이 감염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3차 감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번 1차 감염, 6번 2차 감염, 10번, 11번 3차 감염인데 네. 또 지금 3번 환자가 당시에 동선이 길었어요. 네, 네. 접촉자가 지금 한 1,000명 가까이 관리되고 있는데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네. 이 안에서 지금 2차, 3차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백신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 치료제하고 백신 개발 연구를 2월 안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뭐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아니 그럼 지금까지도 착수 안 하고 있었어? 아니 나온다가 아니고 착수하는 게 좀 착수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러면 뭐야 이거 네. 의아하지 않아? 이런 저 네, 의혹이 네,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아니 나는 2월 안에 약이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착수를 2월 안에 착수한다? 그러면 아직 착수도 안 했다는 안 했다는 건가? 얘기죠. 네. 지금 세계적으로 독일하고 홍콩에서 네. 자, 이 백신 만들었어요. 어, 개발했는데 네. 첫째 동물 실험을 해야 되고 아. 인간에 대한 임상 임상 실험이 실험. 시간이 여러 개월 걸리다 보니까 아. 개발됐지만 빨라야 1년 후에 나온다. 아, 그래요? 라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1년 후요? 빠르면.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게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는 게 사실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균 추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가 처음 추는데 우리나라는 전체를 공유한다고 하고 맞아요. 아까 착수하는데 먼저 정부에서는 8억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속도를. 이게 사실은 백신 문제 때문에 균도 공유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좋은 소식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완쾌된 분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완치되고 나서 퇴원하면 바로 그냥 일상생활 네네. 따로 가능한- 격리가 없습니다. 이미 격리 생활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고요. 이 추가 격리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완쾌된 환자 외에 다른 환자분들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상태는 들었거든요. 안정적이고 네. 우리나라에는 위독한 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 끝까지 정말 퇴원 그 순간까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까움이 있네요. 네, 저희가 뭐 옆에 판넬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방금 속보 보셨죠? 네, 4명이 추가가 되면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총 23명이 됐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원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발견이 됐던 확진자가 19번째. 광주와 경기도 구리, 서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 분은 각각 광주 전남대 병원과 구리 명지병원도 서울의료원에 입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손 꼼꼼히 씻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마스크, 손 이게 제일 네.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건강해야 이게 면역력의 싸움이거든요. 네, 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제압하려고 하는 게 면역을 낮추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했던 분은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이겨낼 수 있는데 네. 기저질환 있는 분과 고령자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고령이나 폐질환 있는 분들은 정말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고 위생, 손 씻고 마스크 쓰시고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는 지나친 공포감도 이거는 맞습니다. 장애예요. 지나친 공포감도 떨쳐버려야 될 네, 필요가 네. 있어요. 이 대비는 잘 해야 되지만 뭐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 유언비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걸르셔야죠. 네, 특히나 이 공포심 때문에 요즘 생활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네. 뭐 소비 패턴에 있어서도 약간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소비 패턴을 봤을 때 최근에요. 제가 첫째가 비염 때문에 사실은 그 병원 주위에 가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었는데 네. 주차 공간이 20대가 넘을 정도면은 요즘에 안 다니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으로 모든 걸 대체하시고 예. 또 그게 안 되려면 홈쇼핑으로 옮겨가는 등 그러니까 외부에는 좀 나가지 말고 모든 걸 집 안에서 해결하고 이불 안에서 해결하자는 이제 이불 밖은 소비 위험해? 패턴이 되는 거죠. 네, 대형마트에도 사람이 없어서 텅 빈 상태로 네,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하죠. 지금 특수를 누리는 곳이 배달앱인데 네. 배달앱의 주문량은 700%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아. 네, 저도 사실 새벽 배송 이용하거든요. 네네네네. 휴대폰 뭐 어플리케이션 전날 이용해서. 밤에 주문해도 네. 네, 다음날 오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또 요즘에 정말 나쁜 사람들 등장하고 있죠. 네. 국민들이 전체 지금 위난 상황 아니에요. 이렇게 네.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악용이죠. 마스크가 많이 맞아요. 필요하잖아요. 본인이 이 마스크를 매점. 취급하는 그 화물 운송업체 그 임직원이다. 마스크 싼 값에 줄 테니까 나한테 입금해라. 예. 그러니까 입금 막 하죠. 예. 그 입금 받은 돈 수천만 원 가지고 도주하는 거예요. 아. 네. 이른바 사기죄가 먹튀군요. 이제 형성되는데 먹튀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좀 예. 시끄럽습니다. 예. 어떤 인간들은 잡아서 어떻게 버려줘야 그러게요. 기가 막혀. 아니 전 교수님 세계적인 잡아주세요. 불안감을 이용해서 네. 이걸 가지고 또 네. 사기까지 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서 아마 이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생 지역이라든지 금액 같은 걸 계산해가지고 네. 책임 수사관서를 한 3곳 정도로 분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끝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그것도 있지 않아요? 택시 운전기사한테 뭐 자신이 어떻게 된 걸렸다. 거냐면 뭐. 초저녁인데 술 취한 승객이 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얘기하다가 이 승객이 기사에게 왜 마스크를 안 쓰셨소? 기사분이 이제 60대고 승객은 40대예요. 네. 조금 퉁명스럽게 답변을 했대요. 아. 네.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나 사실은 중국 다녀왔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우, 기사분이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네. 경찰이 왔는데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이제 참 웃지 못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짓말은 정말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또 음주 얘기했잖아요. 네. 최근에 몇몇 경찰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갑자기 불리해지면은 네. 나 지금 기침하면서 심지어 코로나 걸린 것 같다 해서 아, 부르라 그러니까. 피해 나가면서 다시 또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도 뭐 신종 코로나에서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엄청 당황하게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네. 택시 기사분한테 거짓말한 거 따로 처벌할 게 없어요. 네. 그냥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범죄 경범. 처벌법상의 경범죄. 업무방해. 네. 예, 아마 벌금 좀 물을 겁니다. 경범죄는 아시다시피 과태료입니다, 이제 과태료. 예, 경한 범죄. 네. 근데 그런 얘기를 같이 택시 타고 그 공간인데 나 신종 코로나 택시 기사분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청 놀랬죠. 왜 그런 네. 장난을 칠까요? 아니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그야말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한번 사진 먼저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게 수제 마스크예요. 수제 마스크. 배추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뭐 아, 여러 이건 가지 뭐야? 이건 자몽. 예. 그러니까 뭔가 과일이 좀 바이러스를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유, 하셨는지 정말. 딱딱한 껍질이 있는 걸로 수제 마스크를 저렇게 중국 분들이 쓰고 다니는 게 웃기려 페트병, 네. 페트병. 예. 지금 저게 웃기려고 저러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은 저거는 절박한 스타워즈예요, 거예요. 뭐. 이거 스타워즈 같은데. 스타워즈처럼 보이는데 페트병이죠. 이건 물통이 저건 네. 큰 생수통. 이거는 근데 이 이유가 예. 중국에서 마스크가 품귀이기도 하고 네. 지금 중국 푸첸성의 샤먼시에서는 예. 추첨을 통해서 네. 마스크를 배당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1인당 6장 이상 못 네. 드립니다. 그럼 가족이 뭐 있으면 하루 한 장도 못 쓰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저렇게 수제 마스크 만드는 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핸드메이드 마스크인 셈이죠. 그런데 마스크를 못 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저는 홍콩의 네. 캐리람 행정장관이 네. 마스크 품귀 때문에 공무원들은 마스크 쓰지 마시오 이렇게 아유, 얘기했어요. 그 공무원은 사람이 아니야. 그 공무원들은 위험에 노출돼도 된다는 그럼. 건가? 근데 본인은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본인은 네. 얄밉네.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예. 여러 아니 가지 그리고 저게 해프닝이 벌어지고. 저런 게 나오는 것이 왜 침방울로 전염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말, 그렇습니다. 이말 감염. 일단은 그거 얼굴에 튀면 안 막기 되니까 위해서. 뭐라도 쓰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채널A 뉴스를 통해서 본 어제 영상은요. 네. 중국에서는 최근에 배달이 인기가 있는데 거기 쓰세요 하고 5m에서 이걸 놓고 가요. 그러면 배달원이 가요. 그럼 그걸 또 갖고 가는 도시락을. 그러니까 웃지 못할 풍경이죠. 예, 네. 예. 아. 참 정말 이게 참 도움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건물마다 다 손세정제 같은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예. 그거 확실하게 사용을 하시고요. 네. 예. 다른 사람들이 요 옆에 있는데 요즘에 콜록콜록하면 어이 뭐야 이렇게 되는 무서워요. 네. 어제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설명할 때 나온 얘기인데 네, 네. 마스크를 꼭 써서 노출을 최소화하되 네. 마스크를 손으로 잡고 만지지 마시래요. 네. 외부 이물질인데 손이 가장 위험하죠. 손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탁자 이렇게 훑고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이럴 때일수록 혼란이 가중되지 않기 위해 국민의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알아야죠. 어떤 점들을 좀 기억해 그러니까 주시면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됩니다. 네. 이 바이러스의 또 생존 기간이 얼마냐 가지고 논란이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나온 것은 그래. 최대 5일 공기 중에 생존하더라. 근데 이건 실험실 통제 상황이고 온도가 20도, 습도가 45도, 50도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몇 시간 만에 소멸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치 않게 타인의 침이 묻었을 때, 네. 그것도 이제 감염자의 침이 묻었을 때 가장 위험하니까 손을 항상 외출하시면 씻어라. 씻고. 그 외부에 어딘가 이렇게 자꾸 터치하지 마라. 네. 자기가 썼던 마스크도 손으로 만지지 마라. 네. 또 외부에 나갔다 와서 손을 입이나 코로 호흡기로 가져가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수칙이거든요. 그래요. 네.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예. 요즘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네. 고령자, 기저질환자 외출 자제하시라는 네.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투데이 시간입니다. 먼저 경남 진주시 소식인데요. 여러분 혹시 하늘을 나는 수레 비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거는 진주대첩 때 비밀병기로 쓰였다는 기록은 있지만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시에서 비거 복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건데요. 복원된 비거의 모습 정말 궁금하시죠? 어떤 과정을 통해 복원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진주성. 고서에는 전투에서 기묘한 비행 물체가 날아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적진의 화약을 투하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수레 비거입니다. 하지만 비거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고 무슨 원리로 하늘을 날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계 도면 같은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형이 전해오지 않지만은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보다도 엄연히 311년이나 앞선 조선 최대의 그 과학적 산물입니다. 뚜렷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진주대첩 비밀병기로 불렸던 비거 복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옛 문헌을 바탕으로 6개의 비거 설계도를 제작했고 올해 비행 실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망진산 일원에 향후 5년간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테마 공원도 조성합니다. 공원에는 전망대와 비거와 관련된 역사관, 체험시설들이 들어섭니다. 진주시는 비거 재현을 통해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널A 홍진우입니다. 예, 하늘을 나는 수레 비거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다가 떠오르는 부산 광역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저는 감천 문화마을도 떠오르는데요. 그러고 보니 부산에는 가볼 만한 명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은 최근에 국제관광도시로 최종 선정이 되면서 관광사업 진흥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국제관광도시에 부산이 최종 선정되면서 부산 관광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5년간 500억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부산시가 1,000억을 투입해 총 1,500억 원이 부산 관광사업 육성에 사용됩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객들을 우리 부산이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지 5년 내에 한 1,000만 명 정도의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을 더한 명품 차례형 관광 중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의 아픔이 녹아있는
감천문화마을과 삼복도로, UN 평안공원을 합친 관광 상품도 내놓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물론 다음 달 부산 헬시키 노선 신규 취항을 시작으로 유럽과 미주 시장 공략에도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부산 시민의 의지와 소망을 담아 세계인이 찾고 싶어하는 국제 관광도시 부산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채널A 배영진입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 이 괴테가 한 말인데요. 전남 순천에서는 이를 실천하는 공모전을 연다고 합니다. 바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네, 평생학습 3F 순천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요. 재미와 미래, 감동 등 3개 분야로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 5가지 항목을 심사해 선정합니다. 네, 접수는 이달 20일까지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입상자에게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입춘도 지나갔고 한파만 물러가게 되면 이제 곧 봄 기운이 찾아올 것 같은데 봄맞이를 앞두고 전라남도 담양군에서는 색다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바로 2020 담양 관광기념품 공모전인데요. 담양의 관광 자원을 주제로 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기념품을 제출하는 공모전이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접수는 오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고요. 장려상 이상 입상자들에게는 4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교육의 도시로 유명한 충청북도 이곳 테크노파크에서는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CBTP 사이언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달 8일부터 운영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에서는 아마추어 천체 망원경 제작소, 나라라 글라이더 제작 체험 등 20여 개 강좌가 마련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청은 충북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인천. 인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는 다양한 공연들이 열리고 있는데 2020년 새해에도 다양한 공연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커피 콘서트, 클래식 시리즈, 스테이지 온 스크린 등 기존에 자리 잡은 브랜드 공연에 이어서 펠레터와 레베카 등 풍성한 창작 뮤지컬도 준비합니다. 또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신나는 백스테이지 투어, 인천 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인천 시립합창단의 3.1절 특별 기념 무대가 펼쳐집니다. 올 겨울이 끝나기 전에 인천에서 문화생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오는 똑같은 주인데 어떤 주는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주는 좀 더디게 지나가고 이러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번 주는 빨랐어요.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벌써 내일이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